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고동원 교수라고 합니다.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금융발전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 우리 금융 쪽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뭔지, 뭘 뜻하는 건지, 특히 이제 금융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지 그런 내용을 이제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금융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금융 업무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향후에 이런 새롭게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금융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어떤 과제를 우리가 갖고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새 많이 듣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2016년에 이 세계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던져졌죠. 이 포럼의 이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밥 의장이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First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갖게 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알파고와 우리 인간의 바둑 이세돌과의 바둑 경기가 아주 큰 화제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게 알파고가 뭐야? 이런 이제 관심이 대두되면서 그게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하는 거더라. 이게 인공지능이 뭐야? 이런 얘기들이 대두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아주 지금은 이제 일반화됐죠. 물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Industrial 4.0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사물, 공간, 산업, 사람을 지능적으로 융합해서 인류의 사회, 경제,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 여기 보면 저렇게 융합, 지능, 그 다음에 인류의 사회, 경제, 생활 방식을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생활에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지능 기술의 융합혁명 시대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파괴적 혁신. 굉장히 이게 디스럽트 한다는 얘기는 뭔가 무너뜨린다는 원래 의무를 갖고 있는데, 이게 혁신이라는 말하고 같이 쓰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이제 용어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인 용어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금융 분야에서는 어떻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4차 산업의 현상이 금융 분야에서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금융기술, 핀텍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 거죠. 저기 이제 핀텍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복합어죠? 저게 뭘까요? 핀 하면 파이낸스, 테크 하면 뭐 아시겠지만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금융과 기술의 융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문에 보면 핀테크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풀었으면 이제 금융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금융 분야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의 현상이다 이러면 우리가 바로 이 핀텍 금융기술의 발전 내지는 이 개발이 바로 금융 분야에 있어서의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야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죠. 뭐 여러 분야가 금융에서도 여러 분야를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7가지 분야를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업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로보 어드바이저, 이게 이제 우리가 자동 투자 자문 장치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용어가 익숙하지 않지만 로보 어드바이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할 거예요. 즉 이제 인공지능을 갖고 뭐 금융 상품을 구입하거나 또 투자 자문을 해주거나 또 자산 운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현상이고, 이거는 굉장히 이게 초보적인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금융상품의 개발, 또 금융업은 무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거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는 여러 분야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런 새로운 거래를 한다든지, 다양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문서 저장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금융 쪽에서는 이게 나중에 보시는 것처럼 결제에도 사용이 되고, 또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는데도 블록체인이 이용이 되고, 특히 이제 이 크립토 에셋이라고 하는 암호화 자산, 또 암호 자산, 보통 이제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쓰이는데, 비트코인 같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용어가, 이 통화 내지는 화폐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이제 용어를 저렇게 썼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대규모 정보의 시장. 이제 다양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대두되는 이제 금융거래가 P2P 금융거래라고 해서 이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 당사자 간에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이게 기술이 접목됐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기술의 한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세한 내용들은 쭉쭉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잘 사용하는 거지만 카카오페이라든지 토스 등에 의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결제, 송금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금융기술의 발전의 한 현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 인터넷 전문 증권회사,
K뱅크, 카카오뱅크, 굉장히 이게 손쉽게 송금,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현상들이 바로 이 금융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현상이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보안 문제, 해킹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죠. 그러면 이 해킹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안 체계를 잘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 분야에서 관심이 되는 그런 분야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항목에 대해서 쭉 하나씩 살펴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개발에 따른 금융 정책 또 제도 변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공 지능을 이용한 자산 운용 내지는 투자의 전형적인 한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초기 단계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서 거기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고객의 이 투자 성향을 잘 분석을 해서 그 고객에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한다든지 그 고객에 맞는 자산 운용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바로 인공지능과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 증권에 투자를 하거나 펀드 상품을 구입을 하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보고 이 종목이 괜찮다 이렇게 해서 소위 펀드맨이죠.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사고 팔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거를 대신 이런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단계가 더욱더 진화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아주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지만 대충 짐작하건대 지금보다는 더 나은 기술로 진짜 고객에 맞는 고객의 선택에 맞는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투자 자문 자산 운영을 해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냐 결국 IT 기술에 달려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high frequency trading 고빈도 거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실제 이게 이런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요. 대형 투자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들은 이런 아주 고도의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을 해서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워낙 많은 정보를 갖고 프로그램을 짜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높다는 거죠. 반면에 이런 문제점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을 교란하는, 증권 시장을 교란하는 허수성 효과를 제출해서 시세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과거와는 몹시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이 금융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금융거래 내지는 금융 업무의 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얘기는 로봇은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실 테니까 마치 로봇처럼 자문을 해준다는 거죠. Automated Investment Advisor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Automated, 그러니까 자동으로 투자 자문을 해준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다가오기 위해서 로봇이 하는 거다 해서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보편화된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자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죠. 이것도 아주 초기의 단계에 있는데 그래도 정부가 새로운 금융 기술을 개발에 따른 새로운 금융 업무에 대해서 다소 이렇게 법 체계를 잘 정비를 해서
이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 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보면 원래 원칙으로는 사람이 투자 자문을 해야 되고 또 자산 운용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로보 어드바이저에게 자산 운용이나 투자 자문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놔서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일정 부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초기 단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건, 조건도 많고 그래서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과제가 이런 것들이 기술 개발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세 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정한 거래를 할 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발견해내는 또 신용카드를 이제 2조 사용을 했을 때 그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이런 다 방면에 이런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기술 개발이 되고 또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법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손해배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민사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 형사 문제.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로봇이 이제 프로그램이 잘 구성이 됐으면 모르는데 이제 갑자기 프로그램이 잘못 작동이 되면서 사람을 쳐서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로봇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로봇에 형사 책임을 물어서 감옥에 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조계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정립된 내지는 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을 때 이런 새로운 법률 문제들이 생기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경제 경영 전공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법을 전공을 하니까 법적인 얘기도 아주 기초적인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 이제 개념을 보면 인지 및 학습, 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컴퓨터를 이용해 구현하는 증이다.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요. 인간의 지시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그 학습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서 동작하는 것이다.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원래 하는 거를 그냥 기계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의 전산 정보 장치, 아까 같은 뭐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걸 이용해서 인간의 지능, 인텔리전스를 구현한다.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이 머신러닝 또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계가 스스로가 자기가 학습을 해서 새로운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공지능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어요. 짰는데 이제 인공지능 자체가 새롭게 이제 학습을 해서 새로운 걸 습득을 하고 새로운 행위를 할 때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행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미쳤다든지 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로봇에게 책임을 져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면, 우리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인격의 주체니까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성인이니까. 미성년자이면 이제 당연히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 행위를 해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만은, 여러분처럼 이제 성인, 만 19세 이상이 되면 하나의 인격체로서 어떤 권리임의 주체가 되는 거죠.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법적으로 인격체를 인정하는 게 바로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만든 사람이다 이래서 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회사가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권리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가 법인인데, 그러면 인공지능이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공지능 그 자체에게 권리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건가? 우리 현행법은 이제 자연하고 법인, 우리 민법에는 이제 자연하고 법인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논의되는 게 좀 이따 보겠지만, 로봇 자체에게도 하나의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하자라는 이제 얘기가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죠. 소위 얘기는 이제 일렉트로닉 퍼슨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로봇에게도 이제 하나의 인격체, 법인처럼 법이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부여하자는 논의가 이제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 이제 거기까지 진전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율자동차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얘기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율자동차가 운행을 하는데 뭐 프로그램을 잘 짜면 문제가 없지만 갑자기 오작동을 한다든지 또 누군가 마음 먹고 그 프로그램에 이제 해킹을 해서 잘못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고를 일으켰다. 사람을 치어서 죽게 했다. 이럴 때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새 논의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시발점이 이 로봇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쟁점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법학계에서는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 자체에게 이 법인격을 인정을 해서 권리의무의 주체를 부여를 해서 책임을 물으면 아주 간단한데, 자,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냐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개발한 개발자, 그죠? 아니면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자, 운영자 내지는 소유자, 뭐 이용자,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행 법제상. 왜 아직 로봇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권리의무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좀 이제 있는 거죠. 우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행위자, 권리의무 주체자의 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의사표시인데, 그러면 로봇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어떤 계약 체결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과연 그게 의사표시가 있는 거냐? 로봇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느냐? 이게 참 애매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은 로봇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에게 아직은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봇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행 해석상은 이렇게 인공지능 운영자가 어떤 로봇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다가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보면 108조에 그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착오를 할 때는 이게 계약 취소를 할 수가 이제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 부분의 착오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한 거죠. 사람이 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로봇이 했단 말이에요. 로봇이 어떻게 착오를 했는지 이게 좀 어렵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결국은 이런 문제들, 원래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결과가 B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게 착오다라고 과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냐.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해석이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프로그램을 잘못 짠 개발자 내지는 운영자가 착오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로봇이 착오 행위를 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그럼 과연 그 착오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게 더욱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양법에서는 결국은 이 로봇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그 행위자인 인공지능의 운영자 내지 개발자의 하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법률상은 이제 대리인은 결국 본인에게 행위의 그 결과가 기속이 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자격을 부여하면 결국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다. 그때 이 본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자 내지는 이제 운영자. 뭐 이렇게 이제 법리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논란이 있는 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금융기술의 개발과 더불어서 이런 법제도 같이 따라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봇이 사람을 쳐서 상해를 입은 거죠. 뭐 아파서 이제 병원도 가야 되고 뭐 치료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 보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인공지능의 설계자 내지는 운영자가 잘못 설계를 하거나 운영을 했을 때 고의성이 있을 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과실인 거죠. 고의성이 없고 과실로 인해서 일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끼쳤을 때 과연 그걸 이제 물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석상 그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렇게 불법 행위자가 속한 그런 평균적인 집단을 기준으로 이렇게 법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인 경우는 이게 평균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법원도 이제 고민을 하겠지만 결국은 핵심은 이런 평균적인 집단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로 복잡합니다. 이만큼 새로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운영자가 아닌 그러면 개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도 운영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고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개발을 한 상태에서 아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딥러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 결과로 어떤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과연 이제 개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특히 형사 쪽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인공지능 자체가 권리명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징역형을 부과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과연 개발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 향후에 이런 인공지능과 발생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를 이제 앞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특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전자적 법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격을 인정을 해서 그런 로봇에게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묻는 이제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향후에 이런 거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꼭 법은 안 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구나 그런 이제 관심을 가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자산 또는 이제 암호화 자산 거래하고 새로운 지급 결제 체계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록.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중앙 집중식 그런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중앙에 있는 제3자 기관, 그래서 한국은행 같으면 한국은행이 중심이 돼서 모든 거래가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런 중앙 집중식, 중앙 서버에 의한 그런 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림이 바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그런 거래라고 볼 수가 이제 있죠. 이게 특징은 말 그대로 이제 분산된, 그래서 각자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 하면 이렇게 분산 공개 장부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거래를 하고 나면 A라는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A라는 거래가 다음 거래를 이루어질 때 똑같이 복사가 돼서 블록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끼리 이렇게 연결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이게 이 장점은 그래서 계속 일련의 거래가 블록으로 계속 저장이 되고 거래 당사자들이 모든 거래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거래를 위조하거나 이 거래를 변경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위조의 가능성이 없다. 특히 이제 우리 금융 거래를 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제 위조 거래 내지는 이제 해킹에 의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블록체인에 이제 곽강을 받는, 특히 금융 쪽에서 곽강을 받는 이유가 그런 이제 위조 가능성의 위험성을 없앴다. 왜? 분산된 장부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당사자들이 원자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런 기술이. 우리가 어떤 거래를 했다. 부동산 거래를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할 때 1대1 거래를 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한쪽이 위조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게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거래의 그 장부를 예를 들어서 100사람이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렇게 이제 분산된 거죠. 그러면 그 거래를 변경하거나 위조하려면 100사람의 그 장부를 다 회수해서 고쳐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바로 이런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진화된 이제 기술인데, 이제 이 기술이, 이제 비트코인이 바로 이제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제 논문 한 편, 아주 짧은 논문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게 분산화된 장부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거래 형태를 보여준 게 비트코인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 암호자산, 또 이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요새 뭐 투기 바람이 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기술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죠. 새로운 이제 중앙 집중식이 아닌 분산화된 장부를 갖고 이주의 가능성을 없앤 새로운 금융 거래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금융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과제는 금융 쪽에서도 이런 이제 좋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런 새로운 기술 개발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금융 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편익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관건인 거죠. 네. 여러분들 이제 요새 여러분들 카카오페이나 이거 이용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모바일로 들어가서 진짜 뭐 한 10초, 20초면 다 간단한 송금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큰 금액은 아직도 보안 때문에 뭐 공인인증서나 뭐 이런 걸 요구하지만 뭐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굉장히 어려웠다고. 일단 노트북 켜서 뭐 거기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채우고 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 아주 간단해요. 바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이유도 향후에 이런 아주 편리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편하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거든요. 그게 이제 금융이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법적인 체계를 잘 구축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외에 이제 증권 거래를 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하면 굉장히 이조의 가능성, 아주 안전한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결제 보장. 그래서 최근 금융기관들이 결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공인인증서 대신에 우리 은행연합회에서 뱅크사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증 기술도 개발을 해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들이 블록체인을 기술을 활용해서 송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주 다양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새로운 개념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을 딱 짜요. 이렇게 딱 짜면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당사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서명하고 서로 나누어 갖고 서류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자체로 바로 자동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특히 이제 부동산 거래에 이제 앞으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계약 체결이 되는 그런 체계를 구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상통화,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크립토 에셋에 대해서 한번 이제 법적으로 과연 이런 비트코인이 우리가 이제 화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화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화폐, 비트코인은 화폐라 보기는 어렵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 최근에 국제적인 움직임도 종전에 크립토 커런시라는 용어에서
이제 크립토 에셋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로 많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폐하면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화폐 금융론에서 화폐의 기능하면 이렇게 이제 교환 수단의 기능이 있고 가치 척도의 기능, 또 가치 저장의 기능, 또 지급 수단의 기능, 내지는 우리가 계산 단위의 주체, 계산 단위의 기능, 또 지급 이연의 수단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특히 4번째 지급 수단은 저쪽 교환 수단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가 대표적인 화폐의 기능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제 것이 이런 3가지 기능에 적합할까를 이제 먼저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교환 수단의 기능은 일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업소에는 비트코인을 받는 그 상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비트코인 갖고 와서 물건을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교환 수단의 기능을 일정 부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일정 부분 지급 수단의 기능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완전한 의미의 교환 수단 내지는 지급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 척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나용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인데 이제 이게 되려면 가격의 안정이 돼야 되고 가격 변동성이 없어야 되고 어떤 시장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아마 비트코인이 거의 1,000만 원, 1비트코인 이렇게 되고 있죠. 한때 300만 원, 400만 원 내려왔다가. 그래서 아직도, 비트코인은 가격의 변동성이 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은 가치 척도 수단의 기능은 정확히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가치 저장은, 언제든지 재화나 용역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가치 저장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려면 이제 가치가 안정이 되고 유동성이 안정화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굉장히 변동성이 높죠. 1,000만 원 갔다가 300만 원 내려갔다가 이 시장이 아직도 불안정하죠. 그래서 가치의 안전성 면에서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의 화폐의 기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은 아직 그런 화폐 기능에 완벽하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과연 화폐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관련법은 우리 한국은행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을 보면 화폐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죠. 그래서 법적인 의미에서 화폐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 이 한국은행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폐를 얘기를 하죠. 법화라는 의미는 법이 정한 화폐, 법이 효력을 부여한 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가지면 어디 가서도 살 수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그게 바로 화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법화라고 하는 거는 법정 화폐다. 법이 정한 화폐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그리고 국가에 의해서 강제 통용력이 발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은행권을 가지면 어디든지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가치 저장 기능이 있어서 언제든지 나중에 10년 후에서도 그 화폐로서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가치 척도 기능이 있어서 이게 10,000원이면 10,000원에 해당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이제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화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또 통화라는 얘기도 쓰이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비트코인을 가상 통화 뭐 이런 이제 용어로 쓰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저는 보기에 통화라고 하는 것도 한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통화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걸 법정 화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는 통화와 화폐를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제 통화라고 하는 것은 화폐보다 더 넓은 의미다. 즉 은행에 있는 예금도 그거는 화폐가 아니지만 통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결국 은행에 있는 예금도 뭐 우리가 인출을 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화폐가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 가상통화, 암호통화라는 이런 통화 내지는 화폐라는 용어를 비트코인에 썼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건 언제든지 진짜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거 사놔두면 괜찮겠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중에 혹시 비트코인에 투자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한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다면 용어 선택에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최근 그 G20이라든지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 작년부터 크립토 애셋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국제기구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의식을 느낀 겁니다. 이게 커런시라는 통화 내지는 화폐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마치 화폐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투기의 요소가 많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국제기구에서도 작년부터 2018년 6월부터 크립토 애셋이라고 이제 공식 용어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고 최근 일본도 최근에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종전에 가상 통화를 쓰던 용어를 지금은 암호자산으로 공식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 똑같이 느끼는 거죠. 이게 화폐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마치 화폐로. 그래서 이 용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정부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 2017년도인가요? 굉장히 이 비트코인 투기 바람이 일어났을 때 이 가상 통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는 이제 화폐가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점을 강조를 했지만 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암호화된 하나의 자산이다. 자산. 마치 금 같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금도 보면 물론 이제 통용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 금을 갖고 거래소에 가면 현금을 바꿀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비슷한 거죠. 근데 우리가 금을 우리가 화폐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현재는 이런 하나의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서의 자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게 보다 정확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2018년 7월 달에 암호자산과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좋은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화폐가 아니다. 하나의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이제 이 신문지상에 이런 경우는 이제 가끔 암호자산, 가상자산은 용어를 쓰지만 여전히 이 암호화폐 또 뭐 가상통화,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는 처음에 대부분 언론들은
가상화폐,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다가 중간에 이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그 연유가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이 칼럼에다가 이는 가상화폐가 아니고 암호화 성격이 더 강하다. 암호화폐를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이 실리면서 그 외 언론들은 대부분 요새는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쓰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일본 또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가끔 언론도 이제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하나의 자산에 불과하다. 그래서 암호화된 자산 내지는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 그런 점에서 정책 방향도 맞춰야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 얘기는 뭔가 기존의 데이터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도대체 그러면 빅데이터는 뭐냐? 기존의 이 데이터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용량이 많고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의 속성을 가진 비정형화된 정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 지역 위치 기반 정보, 어떤 지역이 있는 그런 걸 가르치는 정보하고 어떤 기상, 교통, 기타 어떤 재무 정보를 다각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해당되는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이제 우리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거래 고객들의 신용카드 내역도 다 분석을 하고, 또 물품 납품업체 이 기록도 다 분석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시간대에는 어떤 고객들이 제일 이런 물품을 많이 사더라. 이런 분석을 이제 하는 것들이 기존의 이제 데이터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면 창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상품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고객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만히 있는데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가 저에 대한 이제 신용 정보를 다 분석을 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물품은 뭡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이제 새로운 금융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정보를 그런 회사들이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게 굉장히 관련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또 기본적으로 자기 정보를 누가 제3자가 이용하거나 또 그 자가 또 새로운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사전 동의 제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특히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서 신용정보법이라 하는데, 이 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금융결을 하고자 할 때는 금융기관이 거래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은행거래를 해보셨겠지만, 처음에 은행에 하면 계좌 거절을 하면 이제 은행 직원이 내미는 서류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보면 개인정보 동의서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인데, 거기 보면 필수 동의, 선택 동의가 있는데, 필수는 반드시 동의를 해줘야 거래가 되는 거고요. 선택은 마케팅 정보 같은 건데, 그런 건 이제 선택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일이 이게 원칙적으로는 다 이제 건별로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회사가 정보 분석을 하는 회사가 그 개인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은 정보 하에서 이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그 개인 정보에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없앤 정보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비식별화 정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예를 들면 저의 이제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식별화된 정보고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 회사들이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결국 그런 식별화된 정보가 아닌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 다양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관련된 법이 이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명확하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고 그래서 정부나 국회가 이제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일부 또 반대 의견도 많죠. 특히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쉽게 개인 정보를 이용하게 해주면 이런 회사들이 남용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정보 유출이 됐을 때. 우리가 2014년도에 우리 신용카드 회사들의 이 신용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용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편이 필요한데, 향후에 이제 이 제일 큰 문제가 이 아까 얘기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신용정보법에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잘 보호를 하면서 개인정보 이용을 잘 할 수 있는지 하는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비식별화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게 더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사전 동의 대신에 사후에 이제 거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신용정보는 고객의 신용정보는 다 이용할 수 있어. 그러나 나중에 제공이나 사용하는 거를 원하지 않으면 나 거부할 수 있어. 뭐 이런 소위 이제 옵트아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도를 많이 시행하는데 향후에도 우리가 그런 제도 개편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그런 면도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P2P 거래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거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이 플랫폼 회사의 중개에 의해서 당사자들끼리 직접 거래하는 새로운 금융거래 형태입니다. 특히 이런 거래는 여러 다수로부터의 투자를 받는다고 해서 소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소액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거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증권,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사채를 발행을 하는 그런 형태의 증권형 P2P, 피어-투-피어 거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대출, 어떤 차입자가 어떤 차입을 하고자 할 때 여러 투자자들이 대출을 해주는 그런 P2P 대출이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중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떤 이 금융기술 개발에 의해서 새로운 금융거래 내지는 새로운 금융업이 나타났을 때 빨리 법이 따라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형태에서 지금 두 번째 아이는 P2P 대출은 법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그 플랫폼 회사들의 사기 등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고요. 다행히 이제 증권형인 경우에는 이 관련 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했는데 문제는 이 소액 거래다 보니까 이 투자 한도를 아주 엄격하게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이 사채 내지는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액도 아주 제한을 시켜놨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법적인 근거를 갖춰놓는 건 좋은데 금융당국이 너무나 이제 사고 발생의 걱정 때문에 투자를 너무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조금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2P 대출은 아예 이제 법이 없다 보니까 누구나도 지금 플랫폼 개설을 해서 중개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친다든지 이래서 여러 가지 소비자에게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이제 감독 당국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P2P 대출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원리금 수취권 매입형 거래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차입자,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싶은데 창업 자금이 어렵다. 은행에 가서 빌리면 되죠. 근데 이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신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은행에서 차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통해서 자금 차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회사가 운영하는 이 홈페이지에 저희가 창업 자금은 3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목 좋은 곳에 커피숍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건은 예를 들어서 2년에 15%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플랫폼 회사가 개설한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고 괜찮아, 너 투자할 만해 이렇게 하면 이때 그럼 나는 500만 원, 2%에 빌려줄게. 이렇게 올리고 어떤 B라는 투자자는 괜찮은데 난 600만 원 한 15% 빌려주고 싶어. 이런 것들을 쭉쭉 올리게 되면 이제 플랫폼 회사가 그걸 다 정리를 해줘.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 방식으로 해서 이 이유를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원래 의미는 사실은 이제 이 대부업체가 없이 요 투자자와 차입자 사이에 중개를 해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요 대부업체가 하나 낍니다. 이 플랫폼 회사가 자회사로 설립한 대부회사가 먼저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요. 이제 이거는 대부회사니까 우리 대부업법에서 이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이 원리금 수취권을 이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자를 갚으면 이제 여기가 바꿔서 그 이자를 투자자에게 넘겨주고요. 나중에 이제 기한이 되면 여기서 원금을 상환하겠죠. 그러면 이제 상환금을 대부업체가 받고 거기다 이제 넘겨주는 이제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법에서 이 대부업체는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고요. 근데 왜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이런 구조 없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차입자, 투자자 간에 이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플랫폼 회사가 P2P 중개업체가 대부업법상 대부 중개업을 하게 돼요. 법상. 그런데 이 대부업법에 보면 대부 중개업자는 대부업자의 대부, 즉 대출을 중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이 대부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사실 대부업 등록을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물론 이제 어떤 개인 투자, 돈 많은 개인 투자자는 시도지사나 금융위에다가 내가 정식으로 내 대부업 하겠어라고 이제 등록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소액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대부업체를 만들지 않고 직접 플랫폼 회사가 중개를 해버리면 대부업법 위반이 돼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플랫폼 회사가 자회사로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만들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 거래 비용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원래의 이 P2P 피어 피어 거래라고 하는 거는 이 말 그대로 플랫폼 회사가 투자자와 자금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하나의 대부업체에 끼다 보니까 거래 비용이 높아지면서 원래 의도했던 그런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면 플랫폼 업체는 그러면 아무나 등록을 하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대부업법 갖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플랫폼 업체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규제, 제대로 자금 관리는 하고 있는지 또 이런 아까 대부 중개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의 새로운 법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는 이런 관련 법률이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이제 법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새로운 거래가 생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금융당국이나 국회들이 빨리 법을 정비를 해서 새로운 금융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과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선제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걸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간편결제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죠. 이렇게 토스나 카카오페이, 특히 카카오페이 이런 거 굉장히 그만큼 새로운 금융기술의 개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편리해진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금융기술이 필요한 거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게 이 법제가 따라주고 있지 않은 거죠. 토스를 예를 들자면 이게 토스가 이제 굉장히 그 편리한 그 앱을 개발을 해놨잖아요.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진짜 몇 개만 누르면 바로 할 수 있게. 그런데 이제 이 외화 송금을 하려면 여러분 다 대부분 은행을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수수료가 비싸잖아요. 근데 토스 같은 업체는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소비자가 혜택을 입는 거죠. 그런데 그런 토스 같은 그런 업체도 정식으로 소액 해외 송금업을 영위한 거는 2017년 7월에 관련 법인 외국환 거래법 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기술은 그 전에 개발을 해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환 거래법에 의하면 우리가 외화 송금을 하려면 반드시 금융기관이어야 됩니다.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라고 그래서 은행, 증권회사 이런 데 다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스 같은 이제 금융기술 업체는 아예 자격이 안 돼요. 그럼 이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논의 끝에 2017년 비록 늦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2017년 7월에 법 개정을 해서 지금은 소액 해외 송금업 제도라고 하는 이 금융기술 업체들도 직접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저렴한 수수료를 갖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금융기술 개발에 의해서 금융소비자들이 혜택을 입는 전형적인 사례인데
문제는 터스 같은 업체가 이 정식으로 소액 해외 송금업 자로서 인가를 등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이 금융당국, 국회들이 빨리 새로운 기술 개발이 일어날 때 따라줘야 된다. 빨리 법을 고쳐줘야 된다. 이게 참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인터넷 전문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 지금 카카오은행하고 K뱅크 두 개가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3 인터넷 전문 은행 신청과 또 거부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이 인터넷으로 은행 거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온라인상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금융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관련되는 법이 금융실명법이라고 그래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실지 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직원이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라고 하는 실명 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창구에 가면 기본적으로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은행 직원이 뒤에서 복사를 해서 서류에 딱 보관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감독 당기고 와서 지적을 하죠. 이 위반이다. 그래서 비대면 거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실명 확인을 온라인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2015년 12월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비대면 거래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사실 법에서는 명확하게 이 대면으로 실명 확인해라라는 문구는 없었지만 감독 당국이 그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때의 실명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으로 실지 실명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유권 해석을 내린 거죠.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의 해석에 있어서 행정부가 그 권한을 갖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모든 경우를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행정부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2015년까지만 해도, 즉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대면으로 실명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감독당국 입장이었는데,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용을 하게 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점이 없잖아요. 그건 비대면으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권 해석을 변경을 한 거죠. 이게 불과 이게 4년 전 일인 거예요. 3년 반. 근데 기술은 그전부터 계속 개발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법제가 늦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제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은산분리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은하고 산.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 자본이라는 뜻이고, 이 은이라고 하는 건 산업은 이제 산은 산업 자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은 분리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 산업 자본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제 이런 비금융 기업을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산업 자본이라고 보통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이런 재벌 기업들이 보통 그 대상인데요. 그래서 우리 은행법은 아주 엄격하게 이런 비금융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통칭해서 이제 은산분리 규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은행, 뭐 LG은행 없죠? 그게 다 은행법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자문은행을 도입에 논의가 되면서 제일 쟁점이 됐던 게, 자, 그러면, 일반 비금융 기업도, 인터넷 자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서, 대주주로서 인터넷 자문은행을 경영을 해야 더 효율적인 인터넷 자문은행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주장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인터넷 전문에 한해서는 이런 비금융 기업도 대주주가 되는 걸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있고, 반대로 야 그렇게 이 비금융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면 이거 여러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비금융 기업이 자기가 돈이 필요할 때 은행 돈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미쳐서 이제 그런 게 바로 소위 얘기하는 이 사금고화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 주장이 제기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은산 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랜 논란 끝에 이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언을 했죠. 이거는 비금융 기업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는 대주주가 돼서 새로운 금융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금융 기업에 한해서는 34%의 지분을 허용할 수 있는 이제 특례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고 이제 올해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터넷 전문 금융업 시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의 문제들입니다. 뭐 카카오은행은 잘 하고 있죠. 이제 카카오라고 하는 그런 기반을 갖고 여러 가지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해내면서 시장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K뱅크는 다소 영업 실적이 좋지는 현재로서는 않지만 뭐 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결국은 이런 카카오뱅크나 K뱅크들이 새로운 편리한 상품이나 결제 방법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일반 은행들도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편리한 결제 전산 체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한은행 그 소리라고 하는 그 앱을 이용을 하는데요. 거의 불편함이 없어요. 이제 그만큼 많이 편리해졌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 은행들도 거의 온라인 은행은 비슷해졌죠. 그래서 이제 편리해진 점이 이제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이제 키움증권이 이제 대표적인 인터넷 전문 증권 회사고, 보험회사는 교보 라이프 플래닛인데 별로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 성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들,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인터넷 전문 금융업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고,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커질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그 편리한 그런 금융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보안 시장도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꾸 비대면 거래, 이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안전해야 사실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온라인으로 이용을 했는데 갑자기 해킹을 당했다든지 내 돈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거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금융 쪽에서는 금융보안원이 있는데요. 앞으로 여기 보니까 이런 분야의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암호학을 한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도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혹시 관심이 있으면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하면 굉장히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 금융기술의 발전 현상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새로이 개발되는 금융기술을 더 정착이 돼서 보다 편리하게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강조한 것처럼 빨리 법이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토스 같은 소액 해외 송금업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P2B 대출 중개업의 제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공부를 해서 새로운 제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금융당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금융당국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순환 이동을 해요. 순환 보직 체제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핀테크 관련 일을 하다가 한 1년, 2년 지나면 또 다른 데 가버려요.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담당 사무하고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해서 자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도 개선을 하기로 이렇게 다 얘기가 된 상태인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담당자가 또 같은 얘기를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담당자가 다르다 보면 그 담당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전임 담당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담당도 생각이 다르니까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제 또 막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반 행정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금융 쪽은 굉장히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1년 했다고 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암호자산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1년 했다고 해서 P2B 대출 거래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외국 같으면 제가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외국 사람들 만날 때는 좀 물어봐요. 당신의 나라들은 이 감독 당국의 인력들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대부분 5년, 10년 이렇게 장기 근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래요. 우리는 이 고시제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고시제도라고 하는 거는 다 평등한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보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이게 과제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던 금융거래들이 이제 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금융거래를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 예를 들어서 암호화자산 거래도 이제 제도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이제 제도화하겠어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 금융기술 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금융 쪽은 굉장히 강한 규제 산업입니다. 이제 금융기관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감독 당국의 이런 규제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금융 쪽에는 특히 이제 열거지 규제 체계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일이 뭘 하려면 금융기관이 뭘 하려면 껌껌이 감독 당국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예요. 어떤 새로운 업무를 하나 하고자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제 체계를 갖고는 새로운 금융 업무나 새로운 금융 기술에 따른 금융 상품을 개발해내고 그거를 상용화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규제의 불안성. 왜냐하면 허용되지 않은 걸 했다가는 법 위반이 되고 법 위반이 되면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직원들이 제재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금융가들이
쉽사리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이 개인정보 동의 제도도 이런 사전 규제의 이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이런 이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전 규제는 좀 완화하고 나중에 일단 허용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사후적 규제, 강화 조치로 규제의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외국이 대부분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규제 체계, 이제 원칙 중심의 규제 체계를 해야 된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껌껌이 감독 당국의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새로운 금융기술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제도 개편을 했는데 나중에 감사원이 와서 너 왜 B를 안 하고 A를 했어?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죠. 방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쉽사리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제도 개편을 잘 못하고 혁신적인 유권 해석을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책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이제 감사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이 정책감사, 즉 이런 정책이 잘못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그런 권한은 없는 거고 다만 직무감찰이라고 하는 권한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무감찰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진짜 공무원들이 법에 어긋나는 비행위를 했을 때 감찰을 하라는 의미지 이렇게 어떤 정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사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이 하고 있는 정책감사는 재량권 남용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풀어야 될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갖고 어떤 정책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빨리 이런 정책감사 제도가 폐지돼야 규제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에 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에 의해서 소위 얘기하는 한시적 규제 면제 제도인 Regulatory Sandbox라는 새로운 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금융혁신 금융업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는데 법에 위반이 된다. 그러면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런 법 적용을 면제해 줄게. 그때 동안 한번 새로운 금융업을 해봐. 샌드박스라고 하는 게 이제 모래 상자잖아요. 그래서 이 모래 상자 안에서 마음껏 놀아봐. 이런 게 바로 Regulatory Sandbox. 이제 영국에서 처음 이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우리도 이제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올해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건의 이 혁신 금융업들이 인가를 받아서 새로운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허용을 해주지만 그 조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업자들의 얘기 들어보면 허용은 해주되 예를 들어서 대상 소비자는 5,000명 이하로 해. 그리고 이런 전산 설비를 갖춰.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금융업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까 그걸 걱정해서 금융당국은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를 하는데 사실 어쩌보면 이런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죠. 왜냐하면 제도 취지는 일단 새로운 걸 해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넌 이런 것만 해라는 얘기니까 사실은 원래 취지하고는 좀 안 맞죠.
그건 이제 여전히 아까 정책감사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감사원이 와서 너 이런 거 해서 왜 소비자에게 피해 입히도록 했어? 이렇게 하면 또 방어방법이 없으니까 금융당국은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 보면 그래서 이 법에 보면 고의과실 없어도 새로운 금융업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이렇게 손해배상해라. 징벌적이라는 의미는 원래 손해가 100인데 그 배 이상 300까지 해라. 손해배상해라라는 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네. 이제 이런 강력한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 승인 절차는 좀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자적 법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을 해서 법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유럽연합 같은 데서도 이게 로봇에서 법익격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인공지능 이용에 의해서 향후에서 이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금 조성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암호화 자산 거래의 이 제도화, 법제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 거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금융당국 입장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죠. 나중에 이제 이걸 제도화했을 때 뭐 잘 제도가 굴러가면 좋은데 나중에 사고가 일어나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을 하면 또 그 책임이 또 제도화를 해준 금융당국에게 또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제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중개업체들을 인가제를 해서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렇게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이런 걸 통해서 요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자금 세탁 방지를 할 수 있는 체계라든지 또 시세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들어서 제도화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앞으로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암호 자산 거래에 큰 화두이면서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중앙은행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런 크립토 커런시를 발행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게 법정 암호화폐가 되는 거죠. 과연 이제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과 이제 국제금융교들이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의하면 중국인민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향후 과제는 중앙은행이 이런 법정 화폐로서 암호자산을 과연 개발을 해내서 발행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를 쓰거나 페이를 이용을 해서 이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자금이 이제 이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암호 자산이 중앙은행에 의해서 발행이 된다면 이제 결제가 직접 여러분들하고 개인하고 기업하고 중앙은행의 이 결제 시스템이 연결되면서 바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점에 가서 이거 하나 딱 갖다 대면 바로 중앙은행에 있는 그 거래 계좌에서 지급 결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럼 이제 은행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대구가 되는 거죠. 과연 그렇게 될까? 이런 거 이제 지켜봐야 되죠.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크립토 에셋이 과연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거죠. 은행이 사라지는, 그건 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이 문제는 바로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관련한 거와서도 결국은 이 개인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기준을 법에 명확히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과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P2P 시장도 마찬가지로 빨리 관련 법제를 만들어서 이 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문 인력 양성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금융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이런 새로운 금융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처럼 단순한 공부를 해서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다루려면 암호학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공부를 해야 되고 소위 얘기하는 융합 공부를 해야 이런 새로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금융기술 전문 대학원 설립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정부는 이미 이제 인공지능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인공지능 대학원 설립 지원 방안을 발표를 해서 몇 개 대학이 지금 인공지능 대학원을 개설을 시작을 했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리고 최근에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대통령을 예방을 해서 강조한 게 뭐예요?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분 말을 신뢰를 하는 이유가 그분이 소프트뱅크를 처음 창립을 할 때 이제 10년 후에는 이 소프트뱅크가 일본의 대규모 통신회사의 규모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걸 실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손정희 회장이 강조한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분이 미래를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에 뭐 경제학을 공부하시더라도 관심을 이런 공학적 뭐 암호학이라든지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많이 하셔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금융 분야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금융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도 빨리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연수를 좀 해야 되고 또 학부에서도 이런 금융기술에 관한 전공 과정을 설치를 해서 새로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정리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금융기술이 개발이 돼서 여러분들이 금융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선제적인 법제 정비와 규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하고 더불어서 이런 전문 인력 양성에 관심도 많이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래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강의한 4차 산업혁명과 금융발전의 핵심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기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